아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50살의 아버지는 텅 빈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병든 채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옛 연인에게로 시선이 옮겨갔다. 묘한 정적과 함께 곧 펼쳐질 예기치 못한 친밀감의 서곡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오래된 낡은 시계추처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듯 했다. 선우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 박태준의 마지막 인사를 받았다. 아빠, 잘 지내세요? 종종 연락할게요. 무심한 듯한 아들의 말에 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렇듯 무뚝뚝했지만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이제는 텅 비어버릴 일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쓸쓸함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선우는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아들의 뒷모습은 태준의 쇠락한 어깨와 대조를 이루며 세월의 무상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했다. 미국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시작은 젊은 그에게 더없이 큰 기회였지만 박태준에게는 지난 10년의 공백에 더해질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을 의미했다. 선우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태준은 현관 앞에 서서 희미해지는 엔진 소리에 귀 기울였다.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자 그는 마치 오래된 태엽 인형처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삐걱이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텅 빈 공간에 닿자마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선우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짐을 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활기 넘치던 공간은 삽시간에 거대한 동굴처럼 텅 비어버렸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듯 무게감 있는 침묵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 거실 한켠에는 어제 선우가 급히 데려다준 민지가 야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다. 열기로 붉어진 얼굴과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태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민지는 선우의 옛 연인이었다. 몇 달 전 선우와 헤어졌지만 선우가 타지로 떠나기 전 민지가 갑작스러운 몸살로 쓰러지자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잠시 아버지 집에 맡겨두고 떠난 것이었다. 태준은 민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28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의 거친 풍파를 홀로 견디는 듯한 위태로움이 그녀에게서 엿보였다. 가녀린 어깨와 창백한 얼굴은 돌봄이 필요한 작은 새와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텅 빈 집안에 예상치 못한, 그러나 어쩌면 절실했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선우가 떠나기 전 태준은 이 상황이 다소 부담스럽고 어색하다고 여겼다. 아들의 옛 연인이 집에 머무는 것은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었다. 남들이 알면 어찌 생각할까 하는 불필요한 걱정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완전히 떠나버린 텅 빈 집에서 민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유일한 생명력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마저 없었다면 이 집은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았을 것이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의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그 온기를 직접 느끼는 것은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그에게 낯선, 아니 어쩌면 스스로 금지했던 감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길은 엉성했지만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히 환자의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준의 아내 지영은 10년 전 그들의 20주년 결혼기념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동반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후 태준의 삶은 색깔을 잃었다. 마치 흑백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희미해 보였다. 그는 그저 아들 선우를 키워내고 가정을 지켜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은 아내와 함께 묻혔고 그는 자신을 그저 선우 아빠라는 이름표 뒤에 숨긴 채 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존재는 스스로 지워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한, 그리고 아들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넓고 차가웠다. 온기를 잃은 공간은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드는 듯 했다.
식탁에는 늘 2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지만 선우가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빠지면서 그 자리마저 외로운 풍경이 되어버렸다. 태주는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야 했다. 저녁 식탁은 종종 찌개 냄비 하나와 즉석밥으로 간소하게 차려졌다. 찌개는 한 번 끓이면 며칠 내내 혼자 먹었고 반찬은 마트에서 사온 즉석식품이 대부분이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애써 재료를 사고 시간을 들여 요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입맛은 이미 오래전에 무뎌진 것 같았다. 모든 음식이 밋밋하게 느껴졌다. TV는 항상 켜져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드라마의 대사나 뉴스의 소식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의미 없는 백색 소음이나 마찬가지였다. 소파에 길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먼지 앉은 가구들, 바래진 벽지, 그리고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마다 스며든 침묵이 그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다. 밤이 되면 침실은 더욱 적막했다. 지영과 함께 쓰던 킹사이즈 침대는 이제 태준 혼자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침대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반대편의 텅 빈 공간이 마치 깊은 바다나 드넓은 사막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어 보아도 닿지 않는 허공에 그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자주 보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지영의 젊은 시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지영의 미소는 여전히 밝고 생기 넘쳤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는 태준의 마음은 짙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자신에게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젊음과 열정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흑백 사진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친구들은 태준에게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매번 손사래를 쳤다. 선우가 아직 어린데 무슨 재혼이야.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데려가겠어. 그는 자신을 늙고 매력없고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치부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주름지고 기색이 없으며 오직 아버지의 역할에만 매몰된 채 살아온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늘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옷차림은 늘 단정했지만 색깔 없는 무채색 계열이었고 특별한 취미나 즐거움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존재, 더 이상 남자로서의 가치나 정체성이 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다. 길을 걸어도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모임에 가도 그는 그저 선우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선우가 대학에 가고 이제는 타지로 떠나버리자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그의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거실의 시계 소리마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태주는 자신이 깊은 우물바닥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민지의 열기에 젖은 이마에서 손을 떼자 그 손끝에는 묘한 감각이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남아 있었다. 10년 만에 되살아난 듯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희미하고도 간절한 감각. 그리고 그 감각과 함께 잊고 지냈던 자신 안의 어떤 미지의 영역이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텅 빈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밤이 길고 묘할 것이라는 예감만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창밖에서는 이미 저녁 노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주황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하늘은 그의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병든 채 잠든 민지의 곁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창밖의 노을은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어 갔다. 박태주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잠든 민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얇은 이불 위로 드러난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땀으로 살짝 젖은 앞머리가 유독 안쓰러워 보였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민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이 민지의 이마를 스치자 뜨거운 열기가 다시금 손바닥에 선명하게 와 닿았다.
병든 그녀에게서 퍼져나오는 온기는 차가운 집안 공기와 묘한 대비를 이루며 태준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민지가 깨어나기 전까지 작은 움직임 하나도 조심하며 그녀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때 거실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아들 선우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태준은 민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 발코니로 나갔다. 아빠,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시차 때문에 연락 늦어서 죄송해요. 선우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다. 이제 아들은 자신만의 삶을 향해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현실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 울렸다. 그래,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다. 몸조심하고 열심히 해라의 태준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지랑 저 헤어졌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태준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헤어졌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선우가 직접 완전히 끝냈다고 못 박는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맡겨질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민지의 지친 얼굴, 선우의 어딘가 모르게 미안해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이별의 징조였으나 이렇게 직접 확인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민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아, 민지요. 그게... 민지는 당분간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했고 좀 쉬면서 자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선우의 말에 태준은 의아했다.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상황이 안 좋다는 거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갑자기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됐고 집 계약도 끝났다고 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더 돌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아빠 집에서 좀 쉬면서 기운 차리라고요. 저도 곧 다시 연락하고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줄 생각이에요. 선우의 말은 태준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아들의 옛 연인을, 그것도 이제 남남이 된 사람을 집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하는 생각과 동시에 홀로 힘들어할 민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아빠, 제가 아빠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지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든 도왔을 텐데. 부탁드려요. 아빠. 선우의 간절한 부탁에 태준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알겠다. 내가 잘 돌봐주마. 하지만 너도 민지한테 잘해라.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지의 태준은 결국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통화를 마친 그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 결정이 자신의 텅 빈 삶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가 끝난 후 태준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 열기로 흐렸지만 불안과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폐를 끼쳐서. 민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작은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28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아니다. 괜찮다. 선우한테 다 들었다. 몸 좀 괜찮냐? 죽이라도 좀 끓여줄까?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10년 동안 아들에게조차 쉽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다. 민지는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먹이를 찾지 못한 새끼 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태주는 낡은 부엌으로 향했다. 지영이 떠난 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제는 고독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다. 평소 혼자 먹던 인스턴트 식품들 사이에서 죽을 끓일 만한 재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겨우 쌀과 약간의 야채를 찾아내자 그는 능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칼질은 엉성했고 냄비에 쌀을 넣고 물을 붓는 그의 손길은 어딘가 서툴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활력이 샘솟는 듯했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아들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죽이 끓는 동안 태주는 민지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녀의 이마에 다시 손을 대보니 여전히 열이 높았다. 그는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차가운 얼음이 뜨거운 피부에 닿자 민지는 작게 신음했다. 태주는 얼음 주머니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힘없이 떨리는 속눈썹이 그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병든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연약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그에게 묘한 보호 본능을 일깨웠다. 힘들면 말해라. 밤에 더 열나면 바로 깨우고 이태주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낯설었다. 자신은 그저 늙고 메마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민지 앞에서 그는 다시금 누군가를 보살피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듯했다. 죽이 다 끓자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민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따뜻한 죽에서 피어나는 김이 민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스며들었다. 민지는 죽을 한 숟가락 뜨려 했지만 힘이 없는지 손이 자꾸 떨렸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숟가락을 건네받아 죽을 식혀 그녀의 입가로 가져갔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태준이 주는 죽을 받아 먹었다. 한 숟가락 죽이 넘어갈 때마다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서러움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태주는 민지의 눈물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젖은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잊고 지냈던 외로움, 그리고 어린 시절 아내를 향했던 것과 비슷한 애잔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민지의 젖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 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잡힌 손을 빼지 않는 민지에게서 그 역시 따뜻한 위로를 받는 듯했다.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은 민지는 다시 잠이 들었다. 태주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그는 밤마다 외로움과 싸웠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텅 빈 공간에 민지의 존재가 남긴 희미한 온기와 죽을 끓이며 느꼈던 묘한 활력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실이 왠지 더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태주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민지가 잠든 소파 옆 낡은 1인용 안락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8, 한창 꽃다운 나이.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지영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었다. 동시에 그에게서 잊혔던 남자로서의 감각,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어렴풋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새벽 2시, 민지는 다시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재빨리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더욱 뜨거워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욕실로 향해 찬물을 받아 수건을 적셨다. 물기를 꼭 짠 수건으로 민지의 이마와 목덜미, 그리고 팔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피부는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수건이 스치는 작은 움직임에도 민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태준의 손길은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민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그의 말에 반응하듯 가느다란 손으로 태준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힘에 태준은 순간 멈칫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의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10년 만에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듯했다.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자 민지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흡도 점차 편안해졌다. 태준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지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는 가운데 태준은 옅은 숨을 내쉬며 잠든 민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텅 비었던 그의 삶에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서서히 스며들게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일었다. 그는 이 밤이 선우의 옛 연인을 돌보는 밤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나는 밤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창밖의 노을은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어 갔다. 박태준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잠든 민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얇은 이불 위로 드러난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땀으로 살짝 젖은 앞머리가 유독 안쓰러워 보였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민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이 민지의 이마를 스치자 뜨거운 열기가 다시금 손바닥에 선명하게 와 닿았다. 병든 그녀에게서 퍼져나오는 온기는 차가운 집안 공기와 묘한 대비를 이루며 태준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민지가 깨어나기 전까지 작은 움직임 하나도 조심하며 그녀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때 거실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아들 선우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태준은 민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 발코니로 나갔다. 아빠,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시차 때문에 연락 늦어서 죄송해요. 선우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다. 이제 아들은 자신만의 삶을 향해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현실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 울렸다. 그래,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다. 몸조심하고 열심히 해라에 태준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지랑 저 헤어졌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와 태준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헤어졌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선우가 직접 완전히 끝냈다고 못 박는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맡겨질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민지의 지친 얼굴, 선우의 어딘가 모르게 미안해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이별의 징조였으나 이렇게 직접 확인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민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아, 민지요. 그게... 민지는 당분간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했고 좀 쉬면서 자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선우의 말에 태준은 의아했다.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상황이 안 좋다는 거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갑자기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됐고 집 계약도 끝났다고 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더 돌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아빠 집에서 좀 쉬면서 기운 차리라고요.
저도 곧 다시 연락하고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줄 생각이에요. 선우의 말은 태준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아들의 옛 연인을, 그것도 이제 남남이 된 사람을 집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하는 생각과 동시에 홀로 힘들어할 민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아빠, 제가 아빠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지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든 도왔을 텐데. 부탁드려요. 아빠. 선우의 간절한 부탁에 태준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알겠다. 내가 잘 돌봐주마. 하지만 너도 민지한테 잘해라.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지의 태준은 결국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통화를 마친 그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 결정이 자신의 텅 빈 삶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가 끝난 후 태준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 열기로 흐렸지만 불안과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폐를 끼쳐서. 민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작은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28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아니다. 괜찮다. 선우한테 다 들었다. 몸 좀 괜찮냐? 죽이라도 좀 끓여줄까?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10년 동안 아들에게조차 쉽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다. 민지는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먹이를 찾지 못한 새끼 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태준은 낡은 부엌으로 향했다. 지영이 떠난 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제는 고독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다. 평소 혼자 먹던 인스턴트 식품들 사이에서 죽을 끓일 만한 재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겨우 쌀과 약간의 야채를 찾아내자 그는 능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칼질은 엉성했고 냄비에 쌀을 넣고 물을 붓는 그의 손길은 어딘가 서툴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활력이 샘솟는 듯했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아들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죽이 끓는 동안 태준은 민지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녀의 이마에 다시 손을 대보니 여전히 열이 높았다. 그는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차가운 얼음이 뜨거운 피부에 닿자 민지는 작게 신음했다. 태준은 얼음 주머니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힘없이 떨리는 속눈썹이 그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병든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연약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그에게 묘한 보호 본능을 일깨웠다. 힘들면 말해라. 밤에 더 열나면 바로 깨우고. 이태준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낯설었다. 자신은 그저 늙고 메마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민지 앞에서 그는 다시금 누군가를 보살피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듯했다. 죽이 다 끓자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민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따뜻한 죽에서 피어나는 김이 민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스며들었다. 민지는 죽을 한 숟가락 뜨려 했지만 힘이 없는지 손이 자꾸 떨렸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숟가락을 건네받아 죽을 식혀 그녀의 입가로 가져갔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태준이 주는 죽을 받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죽이 넘어갈 때마다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서러움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태주는 민지의 눈물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젖은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잊고 지냈던 외로움, 그리고 어린 시절 아내를 향했던 것과 비슷한 애잔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민지의 젖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 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잡힌 손을 빼지 않는 민지에게서 그 역시 따뜻한 위로를 받는 듯했다.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은 민지는 다시 잠이 들었다. 태주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그는 밤마다 외로움과 싸웠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텅 빈 공간에 민지의 존재가 남긴 희미한 온기와 죽을 끓이며 느꼈던 묘한 활력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실이 왠지 더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태주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민지가 잠든 소파 옆 낡은 1인용 안락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8, 한창 꽃다운 나이.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지영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었다. 동시에 그에게서 잊혔던 남자로서의 감각,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어렴풋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새벽 2시, 민지는 다시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재빨리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더욱 뜨거워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욕실로 향해 찬물을 받아 수건을 적셨다. 물기를 꼭 짠 수건으로 민지의 이마와 목덜미, 그리고 팔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피부는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수건이 스치는 작은 움직임에도 민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태준의 손길은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민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그의 말에 반응하듯 가느다란 손으로 태준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힘에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의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10년 만에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듯했다.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자 민지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흡도 점차 편안해졌다. 태주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지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는 가운데 태주는 옅은 숨을 내쉬며 잠든 민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텅 비었던 그의 삶에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서서히 스며들게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일었다. 그는 이 밤이 선우의 옛 연인을 돌보는 밤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나는 밤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더욱 심술궂게 변해갔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매서운 비를 몰아치며 낡은 창문을 두드려댔고 천둥 소리는 집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다. 정전이라도 될 듯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박태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민지가 잠들어 있는 거실은 한층 더 어둡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길은 소파에 웅크린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는 폭풍 우 소리 사이로 겨우 들릴 듯 말 듯 이어졌다. 그녀의 작은 몸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태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 민지는 갑자기 몸을 심하게 뒤척이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댔다.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워진 열기에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민지 양,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하지만 민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그녀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태주는 당황했다. 10년 전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누구도 이토록 가까이서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 선우에게도 늘 무뚝뚝한 아버지였다. 민지 양, 여기 아저씨 있어요. 괜찮아요. 태주는 재차 속삭이며 그녀의 젖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닿자 민지는 마치 본능적으로 매달리듯 그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필사적인 힘에 태주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흐느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그녀의 흐느낌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태주는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연약함과 필사적인 외로움이 그를 강하게 잡아끌었다.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이 그의 내면에서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작았다. 열기로 뜨거웠지만 그의 품에 안기자 묘한 안정감을 전해주는 듯했다. 약은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과 여린 채취가 태준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민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고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태주는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더 이상 선우 아빠나 늙은 호라비가 아닌 한 여인을 품에 안고 위로하는 박태준이라는 남자. 그의 심장은 오래된 낡은 시계추처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듯했다. 민지는 그의 품 안에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이 들었다. 태주는 그녀가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의 품에 안긴 민지의 온기는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그들을 격리시키는 듯했다. 그의 귓가에는 민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유일한 생명력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는 이 순간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위안을 느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고독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지는 태준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태준의 얼굴과 똑바로 마주쳤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심장은 마치 들킨 아이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무슨 짓을... 민지는 황급히 그의 품에서 벗어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 보였어요. 태준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살짝 토닥였다. 이제 열은 좀 내린 것 같네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포옹은 단순한 연민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듯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집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선우의 부재로 인한 텅 빈 공간이었지만 민지의 존재는 그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몸이 회복되면서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태준이 요리하는 것을 도왔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이전에는 즉석 식품과 찌개로 때우던 식탁에는 민지가 만든 나물 반찬과 국이 올라왔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면서도 태준의 건강을 신경 쓰는 듯 보였다. 태준은 민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잊고 지냈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아저씨, 이 반찬 좋아하세요? 네. 맛있네요. 민지 양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상적이고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간절한 위로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늦은 밤, 민지가 잠든 후 태준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민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고독을 조금씩 걷어내는 듯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작은 발소리, 그리고 요리하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묘한 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장을 열어 예전에 아내가 사주었던 밝은색 셔츠를 꺼내 입어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민지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민지는 능숙하게 카트를 밀었고 태주는 그녀의 옆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집었다. 식료품 코너에서 민지가 아저씨,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며 요구르트 하나를 건넸다. 태주는 그녀가 건넨 요구르트를 받아들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옆을 지나가는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와 함께 자신도 저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솟아났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들의 옛 연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지는 선우와의 이별 후 겪었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르바이트를 잃고 집 계약마저 끝나서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선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기대가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우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을 텐데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아닙니다. 민지 양은 잘 해왔어요. 28살의 민지 양이 이 정도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아저씨가 있으니까요.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엉성했지만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태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태준의 손에 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 온기는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는 위로와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잠꼬대를 많이 해서 불편하시진 않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민지 양 덕분에 오히려 제가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적막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민지 양 숨소리라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돼요.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민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와 위안을 주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옆에 앉았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다. 민지는 태준에게 자신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과 아내와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10년 만에 그는 아들 선우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도 많이 외로우셨죠? 민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슬픔이 맺혔다. 네, 많이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흑백 영화 같았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색깔을 잃었죠. 민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는 선우를 잘 키우셨잖아요. 훌륭한 아버지세요. 하지만 박태준이라는 남자로서의 삶은 스스로 지워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만을 위해, 아들에 의해 정의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고독과 자책감,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갈증이 민지 앞에서 터져나왔다. 민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사들의 옛 연인을 돌보는 아버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받는 두 외로운 영혼이 있었다. 태준은 민지를 위해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는 태준의 낡은 옷들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며 그의 손길이 닿지 않던 집안 곳곳을 정리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향한 은밀한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앞으로 쌓인 공과금 고지서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끊기고 집 계약마저 끝나버린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했다. 태준은 그녀의 근심 가득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요, 민지 양? 얼굴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황급히 고지서들을 숨기려 했지만 태준은 이미 그녀의 손에 들린 고지서들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민지의 손에서 고지서들을 건네받았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쌓여있는 금액들을 확인하자 태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민지 양, 혹시 많이 힘든가요?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저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태준의 따뜻한 질문에 민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아저씨, 제가 사실 돈이 없어요.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밀렸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폐를 끼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민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다시금 심하게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10년 전 악몽을 꾸는 민지를 안았을 때와는 다른 감정의 포옹이었다. 이번에는 연민과 보호 본능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책임감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민지 양, 아저씨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저씨가 도와줄게요. 태준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지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요. 힘든 일은 아저씨에게 말해도 돼요. 그는 민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 태준은 민지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과거 외로움을 보았고 민지는 태준의 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태준은 민지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다.
민지 양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 침대에서 편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거실 소파에서 자도 괜찮아요. 태준의 제안에 민지는 망설였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 방을?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아저씨는 소파에서 자는 게 편합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민지 양은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태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지는 결국 그의 배려에 감동하며 태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태준은 텅 빈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의 방 침대에 민지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낯설면서도 은밀한 기쁨을 주었다. 10년 만에 그의 침실이 다시 누군가의 온기로 채워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민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녀가 잠든 방 앞에 조용히 노크했다. 민지 양,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슬픔 대신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태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어젯밤의 깊은 대화와 포옹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태준은 민지의 밀린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신의 통장에서 조용히 돈을 이체했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다시 노력했고 태준은 그녀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자버지와 아들의 옛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비밀스러운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서로의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는 작은 순간들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태준은 민지의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보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되찾는 듯했고 민지는 태준의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 속에서 안식과 보호를 느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지는 어느 날 밤 태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민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지 양. 나도 민지 양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시선이 깊이 얽히는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금지된 열매임을 알았지만 10년 동안 메말랐던 삶과 상처받은 영혼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의 작은 거실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이 죄책감 가득한 달콤함 속에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더욱 심술궂게 변해갔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매서운 비를 몰아치며 낡은 창문을 두드려댔고 천둥 소리는 집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다. 정전이라도 될 듯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박태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민지가 잠들어 있는 거실은 한층 더 어둡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길은 소파에 웅크린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여전히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는 폭풍우 소리 사이로 겨우 들릴 듯 말 듯 이어졌다. 그녀의 작은 몸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태준은 불안감을 느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 민지는 갑자기 몸을 심하게 뒤척이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댔다.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워진 열기에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민지 양,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하지만 민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그녀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태주는 당황했다. 10년 전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누구도 이토록 가까이서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 선우에게도 늘 무뚝뚝한 아버지였다. 민지 양, 여기 아저씨 있어요. 괜찮아요. 태주는 재차 속삭이며 그녀의 젖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닿자 민지는 마치 본능적으로 매달리듯 그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필사적인 힘에 태주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흐느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그녀의 흐느낌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태주는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연약함과 필사적인 외로움이 그를 강하게 잡아끌었다.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이 그의 내면에서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작았다. 열기로 뜨거웠지만 그의 품에 안기자 묘한 안정감을 전해주는 듯했다. 야은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과 여린 채취가 태준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민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고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태주는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더 이상 선우 아빠나 늙은 호라비가 아닌 한 여인을 품에 안고 위로하는 박태준이라는 남자. 그의 심장은 오래된 낡은 시계추처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듯했다. 민지는 그의 품 안에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이 들었다. 태주는 그녀가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의 품에 안긴 민지의 온기는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그들을 격리시키는 듯했다. 그의 귓가에는 민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유일한 생명력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는 이 순간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위안을 느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고독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지는 태준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태준의 얼굴과 똑바로 마주쳤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심장은 마치 들킨 아이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무슨 짓을... 민지는 황급히 그의 품에서 벗어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 보였어요. 나태주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살짝 토닥였다. 이제 열은 좀 내린 것 같네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포옹은 단순한 연민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듯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집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선우의 부재로 인한 텅 빈 공간이었지만
민지의 존재는 그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몸이 회복되면서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태준이 요리하는 것을 도왔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이전에는 즉석 식품과 찌개로 때우던 식탁에는 민지가 만든 나물 반찬과 국이 올라왔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면서도 태준의 건강을 신경 쓰는 듯 보였다. 태준은 민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잊고 지냈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아저씨, 이 반찬 좋아하세요? 네. 맛있네요. 민지 양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상적이고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간절한 위로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늦은 밤, 민지가 잠든 후 태준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민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고독을 조금씩 걷어내는 듯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작은 발소리, 그리고 요리하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묘한 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장을 열어 예전에 아내가 사주었던 밝은색 셔츠를 꺼내 입어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민지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민지는 능숙하게 카트를 밀었고 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집었다. 식료품 코너에서 민지가 아저씨,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며 요구르트 하나를 건넸다. 태준은 그녀가 건넨 요구르트를 받아들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옆을 지나가는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와 함께 자신도 저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솟아났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들의 옛 연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지는 선우와의 이별 후 겪었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르바이트를 잃고 집 계약마저 끝나서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선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기대가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우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을 텐데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아닙니다. 민지 양은 잘 해왔어요. 28살의 민지 양이 이 정도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아저씨가 있으니까요. 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엉성했지만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태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태준의 손에 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다. 그 온기는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는 위로와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잠꼬대를 많이 해서 불편하시진 않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민지 양 덕분에 오히려 제가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적막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민지 양 숨소리라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돼요.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민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와 위안을 주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옆에 앉았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다. 민지는 태준에게 자신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과 아내와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10년 만에 그는 아들 선우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도 많이 외로우셨죠? 민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슬픔이 맺혔다. 네, 많이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흑백 영화 같았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색깔을 잃었죠. 민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는 선우를 잘 키우셨잖아요. 훌륭한 아버지세요. 하지만 박태준이라는 남자로서의 삶은 스스로 지워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만을 위해, 아들에 의해 정의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고독과 자책감,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갈증이 민지 앞에서 터져나왔다. 민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사들의 옛 연인을 돌보는 아버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받는 두 외로운 영혼이 있었다. 태준은 민지를 위해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는 태준의 낡은 옷들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며 그의 손길이 닿지 않던 집안 곳곳을 정리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향한 은밀한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앞으로 쌓인 공과금 고지서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끊기고 집 계약마저 끝나버린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했다. 태준은 그녀의 근심 가득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요, 민지 양? 얼굴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황급히 고지서들을 숨기려 했지만 태준은 이미 그녀의 손에 들린 고지서들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민지의 손에서 고지서들을 건네받았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쌓여있는 금액들을 확인하자 태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민지 양, 혹시 많이 힘든가요?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저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태준의 따뜻한 질문에 민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아저씨, 제가 사실 돈이 없어요.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밀렸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폐를 끼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민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다시금 심하게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10년 전 악몽을 꾸는 민지를 안았을 때와는 다른 감정의 포옹이었다. 이번에는 연민과 보호 본능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책임감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민지 양, 아저씨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저씨가 도와줄게요. 태준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지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요. 힘든 일은 아저씨에게 말해도 돼요. 그는 민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 태준은 민지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과거 외로움을 보았고 민지는 태준의 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태준은 민지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다.
민지 양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 침대에서 편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거실 소파에서 자도 괜찮아요. 태준의 제안에 민지는 망설였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 방을.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아저씨는 소파에서 자는 게 편합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민지 양은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태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지는 결국 그의 배려에 감동하며 태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태준은 텅 빈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의 방 침대에 민지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낯설면서도 은밀한 기쁨을 주었다. 10년 만에 그의 침실이 다시 누군가의 온기로 채워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민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녀가 잠든 방 앞에 조용히 노크했다. 민지 양,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슬픔 대신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태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어젯밤의 깊은 대화와 포옹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태준은 민지의 밀린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신의 통장에서 조용히 돈을 이체했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다시 노력했고 태준은 그녀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자버지와 아들의 옛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비밀스러운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서로의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는 작은 순간들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태준은 민지의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보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되찾는 듯했고 민지는 태준의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 속에서 안식과 보호를 느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지는 어느 날 밤 태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민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지 양. 나도 민지 양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시선이 깊이 얽히는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금지된 열매임을 알았지만 10년 동안 메말랐던 삶과 상처받은 영혼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의 작은 거실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이 죄책감 가득한 달콤함 속에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스한 봄볕이 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다. 민지가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태준의 텅 비었던 집을 생기로운 에너지로 채웠다. 식탁에는 민지가 서툰 솜씨로 남아 정성스레 차린 아침 식사가 매일같이 올라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와 아삭한 나물 반찬,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까지. 태준은 민지가 차려준 밥상을 받을 때마다 잃어버렸던 미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잊고 지냈던 아내의 온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앞섰다. 민지의 존재는 그의 식탁을, 그리고 그의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태준의 삶도 민지와 함께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칙칙한 무채색 옷만 고집하지 않았다.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푸른색, 베이지색 셔츠를 꺼내 입기도 했다.
아침마다 면도를 더 꼼꼼히 하고 거울 속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산책을 나설 때면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옆집 아주머니들과 마주칠 때면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는 여유도 생겼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생기로 반짝였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가 새순을 틔우듯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듯했다. 민지 역시 태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소리에는 활기가 깃들었다. 태준은 민지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던 작은 새가 아니었다. 태준은 민지가 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도왔다. 인터넷으로 구인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이력서 쓰는 요령을 알려주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민지는 태준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했고 그의 든든한 존재는 그녀에게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다들의 옛 연인을 돌보는 아버지라는 틀을 넘어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다. 늦은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다.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들을 태준에게 털어놓았다.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애정, 그리고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향수가 뒤섞여 있었다. 민지 역시 태준의 깊은 눈빛 속에서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와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굽은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속에서 묘한 쓸쓸함과 함께 든든한 나무와 같은 안정감을 보았다. 아저씨도 젊은 시절에는 꿈이 많으셨겠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나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 없는 건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밤을 새워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꿈을 키웠죠. 아내를 만나고 선우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 꿈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회한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태준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을 감싸자 태준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민지의 손에서 있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나는 듯한 전율이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저씨의 꿈, 다시 찾아도 돼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우던 어색한 침묵은 묘한 감정의 파동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태준의 옆집에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김 여사가 살고 있었다. 김 여사는 태준의 아내 지영과도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다. 태준의 아내가 죽은 후 김 여사는 늘 태준의 집을 오가며 아들 선우의 안부를 묻고 태준에게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자상한 이웃이었다. 김 여사는 선우가 미국으로 떠난 후 태준의 집이 너무 조용해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태준의 집에서 묘한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지의 웃음소리였다. 김 여사는 빨래를 널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우 친구가 놀러왔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여사는 태준이 아침 일찍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태준의 손에는 평소 그가 혼자 먹던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싱싱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2인분 이상의 식재료들이 들려 있었다.
김 여사는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 박서방. 아침부터 장을 보러 다녀왔나 보네. 손주라도 왔나? 김 여사의 질문에 태주는 순간 당황했다. 아, 네, 그냥. 지인 부탁으로 잠시 태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김 여사의 눈은 이미 그의 바구니 속 식재료들을 훑고 있었다. 싱싱한 게 좋네. 그런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김 여사의 질문에 태주는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먹다 보면 다 먹겠죠. 그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김 여사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에는 찌개 하나로 며칠을 버티던 사람이 무슨 일이지? 며칠 후 김 여사는 다시금 태준의 집에서 묘한 활기를 감지했다. 빨래를 널다 우연히 태준의 집마당을 보니 태준의 옷가지들 사이에 낯선 여자 옷가지들이 섞여 있었다. 그것도 속옷과 같은 개인적인 옷가지였다. 김 여사의 눈은 순간 커졌다. 혹시 박서방이 누구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태준의 집으로 찾아갔다. 박서방, 집에 있나? 김 여사의 목소리에 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는 민지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태준은 민지에게 눈짓으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 김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냥 박서방이 심심할까 봐 구경이나 갈까 해서. 선우는 잘 지내지? 김 여사는 태준의 집안을 힐끗거리며 물었다. 태준은 민지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다. 네, 선우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 다음에 놀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준은 김 여사를 막아섰다. 김 여사는 태준의 태도에 의아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려. 바쁜가 보네.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좀 해서 가져다 줄게. 김 여사는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다. 태준은 김 여사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들킨 아이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김 여사의 방문 이후 태준과 민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낮에는 함께 외출하는 것을 자제했고 집안에서도 서로에게 거리를 두었다. 민지는 태준이 걱정할까 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드리워 있었다. 아저씨,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민지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할게요. 태준은 민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그는 민지와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세상의 손가락질, 선우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오랜 이웃에게 미안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민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태준은 순간 몸이 굳었다. 혹시 김 여사님인가? 그는 민지에게 눈짓으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앞에는 뜻밖에도 아들 선우가 서 있었다. 아빠. 저 왔어요. 선우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에 태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태준은 선우가 집에 오기 전에 민지를 먼저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다. 아니, 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태준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요. 아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왔죠.
선우는 태준의 어깨를 툭 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태준은 선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민지가 있는 방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미국에서의 생활, 새로운 직장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태준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민지가 있는 방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갔다. 선우는 태준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그런데 민지는 잘 지내요? 혹시 아직 아빠 집에 있나요? 선우의 질문에 태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어떤 말로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아, 민지는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왔다가 이제 막 병원에 가서 태준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선우는 태준의 표정을 살피더니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요. 민지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빠, 그런데 혹시 아빠 방에 누가 있나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선우의 질문에 태준의 심장은 다시금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태준의 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뭘 두고 온 것 같아서. 너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쉬어의 태준은 선우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며 민지가 있는 방의 문을 서둘러 닫았다. 선우는 태준의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민지가 있는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민지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우는 오랜 비행으로 지쳤는지 일찍 잠이 들었다. 태준은 선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민지가 숨어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민지는 침대 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 양, 괜찮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아저씨,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선우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민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 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아닙니다. 민지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아저씨 잘못입니다. 아저씨가 민지 양을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민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아들 선우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민지는 태준의 슬픈 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방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민지를 선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내보냈다. 민지는 태준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태준은 민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했다. 선우는 아침 일찍 태준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와 태준에게 물었다. 아빠,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태준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선우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식탁에는 민지가 만든 반찬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민지의 빈자리는 태준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다. 선우는 태준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태준에게 물었다. 아빠, 그런데 민지한테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네요. 혹시 정말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니죠?
선우의 질문에 태주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어떤 말로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선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그냥 민지가 좀 바쁜가 봐. 연락 올 거야. 태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선우는 태준의 표정을 살피더니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태준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듯 했다. 그날 오후, 선우는 태준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태준은 선우의 제안에 동의하며 선우와 함께 집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에서 선우는 태준에게 새 옷을 사주며 즐거워했다. 태준은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민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백화점에서 그들은 우연히 김 여사와 마주쳤다. 김 여사는 선우를 보자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김 여사는 선우에게 태준의 안부를 묻더니 조심스럽게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선우야, 그런데 너 미국에 간 사이에 박서방 집에 웬 아가씨가 계속 드나들던데 혹시 선우 친구인가? 밥도 같이 먹고 빨래도 같이 하고. 김 여사의 질문에 선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는 태준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태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여사는 태준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평소에는 박서방이 혼자 밥 먹고 항상 조용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주 집안에 활기가 넘치더구먼. 김 여사의 말에 선우는 태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은 어떤 말로 해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김 여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그 아가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박서방이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네. 김 여사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김 여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준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그는 태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선우의 침묵 속에서 그의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태준에게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태준은 선우의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늦은 밤, 태준은 선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선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선우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우야. 아빠가. 태준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선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선우는 태준의 말을 자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혹시 민지 때문이에요? 선우의 질문에 태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어떤 말로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우는 태준의 침묵 속에서 그의 거짓말을 확인했다. 선우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드리워 있었다. 아빠, 어떻게 저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민지랑 헤어졌다고 했을 때 아빠한테 맡긴 건 아빠가 민지를 위로해주고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선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태준은 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선우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빠, 민지는 제 옛 연인이에요. 어떻게?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태준은 선우의 눈물을 보자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어떤 말로 선우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우는 태준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태주는 선우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그는 선우의 옆에 앉아 다시 한번 선우에게 용서를 빌었다. 선우야, 아빠,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선우는 태준의 사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태준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빠, 민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빠가 민지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태준은 민지의 안부를 묻는 선우의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태준은 선우에게 민지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지가 아르바이트를 잃고 집 계약마저 끝나서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의 처지까지. 선우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게 얽혔다. 아빠. 저는 아빠가 민지를 돌봐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태준과 민지의 관계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섰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태준은 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선우야, 아빠도 한 사람의 남자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아빠는 혼자였어. 민지 양이 아빠에게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 아빠도 행복하고 싶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선우는 태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태준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우야, 아빠가 민지 양을 사랑한다. 아빠는 민지 양을 버릴 수 없어. 태준의 고백에 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은 선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선우야, 아빠가 민지 양을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를 믿어다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선우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민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태준은 선우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선우는 태준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아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우는 태준의 집을 나섰다. 태준은 선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선우에게 미안했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준은 선우가 나간 후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는 태준의 연락에 놀란 듯했다. 태준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우가 돌아왔고 김 여사에게 모든 것을 들켰으며 선우가 태준과 민지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민지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저씨, 제가 폐를 끼쳐 죄송해요. 제가 떠날게요.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닙니다. 민지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민지 양을 버릴 수 없어 태준은 민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태준은 민지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선우에게 미안했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태준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 양. 아저씨가 민지 양을 끝까지 지켜줄게. 아저씨를 믿어다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죄책감 가득한 달콤함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밤은 선우와 태준 사이의 침묵으로 더욱 깊어졌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태준은 아들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뼈아픈 침묵 속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아들의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관계가 한 가족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현실이 뒤늦게 그를 엄습했다. 얼마 후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맹렬한 분노보다는 차분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아빠가 이렇게 외로운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태준은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아들은 그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들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아빠도 선우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내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지. 태준은 겨우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오해와 무관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민지는 제 옛 연인이에요, 아빠. 제가 믿고 아빠께 부탁한 사람인데 선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지에 대한 미련과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민지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민지는 태준과 선우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선우 씨. 아버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지는 울면서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심하게 떨렸다. 선우는 민지의 등장에 다시 한번 감정이 요동쳤다. 그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태준은 민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민지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아저씨 잘못입니다. 태준의 따뜻한 위로에 민지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선우는 태준이 민지를 감싸 안는 모습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각자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선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빠. 민지 씨.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이 관계는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랐지만
동시에 옛 연인과의 관계는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태주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아들의 상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민지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지를 향한 애정과 아들을 향한 부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지는 태준의 품에서 벗어나 두 사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우 씨. 아버님, 제가 떠날게요. 제가 이곳에 있는 한 두 분 모두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떠나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민지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태준과 선우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 역시 태준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가져올 상처와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선우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민지의 결정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민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보았다. 그는 아들 선우의 눈을 마주쳤다. 선우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안도감이 엿보였다. 태준은 민지의 희생이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책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유일한 고귀한 이별의 길이었다. 민지 양, 태준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저에게 다시 살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민지는 태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미소였다. 태준은 민지의 고백에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민지 양,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태준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10년 동안 메말랐던 그의 삶과 상처받은 민지의 영혼은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이별의 아픔을 전했다. 다음 날 아침, 봄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민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민지의 옆에 서서 그녀를 배웅했다. 민지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빠를 돌봐주셔서. 선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는 선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우 씨, 괜찮아요. 선우 씨도. 선우 씨의 길을 가세요. 아버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준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하고 꽉 잡았다. 민지 양, 몸 조심하고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아저씨가 항상 민지 양을 응원할게요. 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민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민지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다. 민지는 태준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들어 보였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섰다. 태준과 선우는 민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봄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다. 민지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이었다. 아내 지영이 떠난 후에 차갑고 고독한 정적이 아닌 어떤 고통스러운 해방감과 뼈아픈 진실이 뒤섞인 정적이었다. 선우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의 외로움을 너무 몰랐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민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다, 선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모든 걸 감당할게.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듯 했다. 선우는 며칠 더 태준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집안을 정리하고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태준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다시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민지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선우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무뚝뚝하고 외로운 호라비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잃어버렸던 생기가 되살아나 있었고 그의 미소에는 진정한 활력이 깃들어 있었다. 선우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는 날 태준은 공항까지 아들을 배웅했다. 아빠,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아빠를 믿어요. 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선우야, 고맙다. 너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태준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이전과는 다른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긴 포옹이었다. 선우는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태준은 아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민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아들의 용서를 받은 안도감이 뒤섞인 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에게 금지된 열매였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죽어있던 그의 영혼을 깨운 구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우 아빠라는 이름표 뒤에 숨지 않을 것이었다. 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였다. 며칠 후 태준은 아내 지영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지영,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태준은 지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지영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사랑과 민지를 통해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준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여전히 늙고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도 찾아 나설지 모른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봄 공기가 집안 가득 스며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가 그에게 남긴 다시 살아갈 힘은 영원히 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는 비록 고독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색깔로 채워지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살아있는 박태준이라는 남자였다.